예, 영어 조감도 강의를 시작합니다. 우리 영어 조감도 체계는요, 개론, 총론, 강론으로 나눠 있어요. 개론은 딱 2페이지입니다. 총론은 조금 자세히 해서 18페이지예요. 그리고 강론은 약 450페이지 됩니다. 물론 문제까지 해서 되죠. 그런데 실제로 알맹이 이론만 설명을 한다면 개론은 10분입니다. 총론 2시간입니다. 강론 이론만 한다면은 20시간 돼요. 그래서 전체가 한 20시간 남짓 하면은 영어 조감도에 의한 체계를 완성할 수 있는데, 여기 도표가 있는데 언뜻 보면은 복잡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여기 90% 이상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걸 내가 학문적인 체계로 요약을 한 겁니다. 학문적인 체계라는 거는 즉 English Mind, 즉 영어를 하려면 영어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모든 학문에는 마인드 없이 학문이 되지 않습니다. 고시 공부하려고, 사법시험 준비하려고 리걸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마인드 없이 이거 됩니까? 수학, 즉 이공계통 과학자가 되려면은 어리스메틱 마인드, 수학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 영어는 잉글리시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인드를, 즉 철학, 영어 철학을 하기 위해서 도표를 그려봤는데요. 이 도표는요, 여러분들이 잠깐 봅시다.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중고등학교 때부터 공부를 해왔느냐 하면, 모든 공부는 다 마찬가지인데 영어도 여러 가지 예를 하나하나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걸 한 가지, 즉 한 몇 년 하면은 그것에 하나의 일가견이 생깁니다. 자기가 하는 공부의 일가견을 사실 조감도라고, 즉 독수리가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한눈에 쫙 본다. 그것이 조감도라는 뜻인데, 그렇게 조감도가 생기게 돼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엄청 많이 걸립니다. 보통 10여 년 걸리죠. 그래서 그걸 갖다 그런 공부 방법을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지가 자기 마음속에서 하나의 원칙이 생길 때까지 한 10여 년 걸리는 이거를 기납 방법이라고 그래요. 기납. 인덕션이라고 그러죠. 기납. 그런 다음에 이 하나의 일가견이 있으면 그 다음에 각 디테일, 문제에서 하나씩 적용을 합니다. 그걸 연역적 방법, 디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옛날 그 선비들이 그 과거 공부를 할 때 수없이 혼자 많은 글을 읽고 고생을 하면 일가견이 생겨서 그때 어떤 문제가 나든 가서 과거 즉 답안을 작성합니다. 그래서 장원급제도 하고 또 벼슬 하게 되는 길이 열리죠. 마찬가지 이 조감도가 되기까지 시간이 하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책에서는 이 조감도를 단축을 시키는 겁니다. 금방 돼요. 아까 얘기한 대로 한 20시간 남짓이면 조감도가 완성이 됩니다. 특히 공시생들은 지금 많은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걸 정리만 하면 돼요. 우리 책에서 쉽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공부를 해갖고, 우리 조감도에 따라 공부를 해갖고 성공을 하세요. 그래서 다시 이 조감도의 이게 개론입니다. 조감도의 개론인데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조금 전에 얘기했죠. 그 마인드가 뭐냐? 엄청 많은 줄 알아서 아니에요. 즉 영어나 언어는 동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동사가 가운데 딱 중심을 잡고 명령을 주고 있어요. 그게 소위 영문법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는 영문법이라는 말, 그래마라는 말 잘 안 써요. 신텍스라는 말 씁니다. 신텍스. 즉 구문이란 뜻이죠. 구문. 그래서 구조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사가 중심으로 돼서 하는데, 제일 기초 영어는 동사, 명사, 형용사
부사문은 제일 기초예요. 이게 제일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운다라면은 요거 배우는 겁니다. 조금 더 올라가면은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생기는데 그런 게 이제 나오는데 그 왜 그러냐? 즉 그거는 그냥 따로 부정사 아무 생각 없이 부정사, 뭐 명사적 부정사, 부사적 부정사, 형용사적 부정사 이렇게 외우지 말고요. 거꾸로 마인드를 가지고 부정사 왜 생겨났을까? 동명사 왜 생겨났을까? 분사 왜 생겨났을까? 그것만 잠깐만 아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 아마 90% 이상이 왠지를 모르고 그냥 외웠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싹 금방 다 까먹어요. 그래서 우선 동사의 그 마인드가 뭐냐면요. 너무나 잘하는 자동사, 타동사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 다음에 상태와 동작 꼭 구별해야 돼요. 그런데 한국 영어 책은 지금까지 상태와 동작을 그렇게 가린 책 나 별로 못 봤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초에서. 이거 반드시 정립돼야 되고 그 다음에 능동수동 언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내가 행하면 아니면 내가 당하는 거예요. 이게 원시적인 언어로부터 제일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시제. 영어는 발달된 언어입니다. 아직 미개한 언어는 시제가 없어요. 시제가 없는데 발달된 언어는 시제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도 우리 국어도 영어만큼 시제가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시스템은 없지만은 우리 국어는 뜻은 의미는 다 갖고 있어요. 즉 어미 변화가 잘 발달된 언어입니다. 우리 국어는. 그러나 영어는 어미 변화는 없지만은 형태상으로 시제를 형성해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게 깊게 해야 되는데 시간은 10분도 안 걸려요. 5분도 안 걸려요. 머리 좋은 사람은 5분도 안 걸려요. 시제. 그래서 이게 동사의 그 마인드입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명사, 관사라고 이제 제일 앞에 주어는 전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것을 볼 때 속을 좀 쳐다볼 줄 알아야 돼요. 즉, 셀 수 없는 양이냐, 셀 수 있는 수냐, 양수 개념 아주 중요해요. 우리 국어는 양수 개념 아주 희박합니다, 개념이. 그러나 영어는 철저해요, 양수 개념. 그 다음에 격 개념. 우리 국어도 격 개념이 그렇게 선명치가 않아요. 있기는 있는데, 주어는 뭐 주격, 나는 하면 나는 주격이다. 나를 그러면 목적격이다. 이렇게 의미 변화를 가지고 하는데, 이 영어는 달라요. 형태가 달라집니다. I, my, me. 그렇게 막, 처음부터 외웠잖아요. 그래서 격 개념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양이냐 수냐라고 가리는 철저한 그 판단력이 있어야 되는데요. 한국 영어에서 제일 처음부터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뭐냐? 보통, 집합, 물질. 자, 지금까지 한국 영어에서는 명사를 할 때 보통 명사, 집합 명사. 그걸 수개념이라고 그러고 가산성이 있다라고 했고 추상명사, 물질명사를 불가산성 양개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고유명사는 하나 있는 거니까 유일성. 그거야 뭐 누구나 보면 아는데 이게 문제예요. 가산성. 즉 보통 집합은 무조건 수개념? 셀 수 있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즉 추상 물질은 무조건 셀 수가 없어요? 불가산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문장 내에서 이게 즉 구체성 뜻을 갖느냐, 포괄성 뜻을 갖느냐, 요거 약간의 그 언어적 그 마인드만 있으면 금방 구별이 가요. 금방 구별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물 그러면 누가 봐도 물질명사입니다. 여러분들 물질명사 아니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럼 물질명사는 셀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물질이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서 이 밥상 물인데 물은 사람이 안 먹으면 죽어. 이거는 포괄성 전체적인 물질 개념이에요. 그러나 내가 어제 마신 물은 아주 내 몸에 이루었어.
약이 되었어. 그럼 그 물은 이롭고 약이 되는 물이었느냐 또는 해로운 물이었느냐 구별 개념이에요. 구별 개념이 구체성이에요. 그때는 이 구체성과 포괄성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영어는 형태가 딱 있어요. 아주 정해진 철저한 그 구체성 개념이면 반드시 관사를 붙입니다. 반드시. 안 붙이면 틀려요. 즉 포괄성 개념에는 관사 못 붙여요. 못 붙이면 틀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랫동안 학교에서 현재 교수를 했는데 어떤 학생이 아주 대학교 4학년 학생이 이렇게 질문을 해요. 선생님, 왜 워터 물질 명사인데 왜 관사가 붙었어요? 아휴, 이런 질문 들으면 어지러워요. 이 학생 진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워터는요, 당연히 안 붙일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어요. 거꾸로 붙이면요, 구별 개념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구별 개념으로. 안 붙였으면 포괄 개념으로 해석해 주면 돼요. 그 구별 개념, 포괄 개념이 뭐냐?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내가 마신 물, 그러면 구체 개념입니다. 다른 사람이 마신 물하고 구별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때는 관사를 더 붙여야죠. 즉 구체 개념, 포괄 개념으로만 구별을 하세요. 어릴 때 보통 집합명사는 무슨 뜻도 잘 모르면서 이건 관사 붙여요. 관사 붙이는 거 정관사 붙이는 거 이렇게 외웠는데 다 까먹으세요. 괜찮아요. 그거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런 공부하느냐고, 즉 영어를 법률 공부처럼 하느냐고 아주 고생들 너무 많이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이제는. 그 다음에 귀납적인 하느냐고 고생들 많이 했는데 나하고 같이 우리 조감도 영어 책을 가지고 약 20시간만 공부 진도를 나가면은 이거 조감도 뚜렷해져요. 즉 English Mind 확실해져요. 그 다음에는 연역하면 돼요. 이건 뭐 쉽습니다. 연역은 가서 막 적응시키는 거니까. 디테일, 즉 문제, 풀이, 디테일. 그 문제 풀이 하는데 그래 시간은 그거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귀인 앞에서 조감도가 되기까지는 아주 훌륭한 선생님이 있어야 되고 훌륭한 책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특히 한국 현실에서는 어릴 때 저 시골 산간 벽천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녔거나 그런 사람들은 이게 잘 없는 거를 내가 봤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불행이죠. 그러나 우리 책 가지고 조감도, 즉 English Mind를 달성하세요. 자, 그러면은 다시 올라가세요. 조감도에서 이 명사와 동사의 일반적인 성질 개념 마인드를 설명했죠. 형용사라는 건 뭡니까? 형용사라는 거는 즉 여기에 세모를 쳐놨어요. 원래 부호 언어학에서는 세모가 반쪽알이란 뜻입니다. 세미란 뜻이에요. 세미가 무슨 뜻이에요? 어떤 때는 진짜도 되고 어떤 때는 가짜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명사, 주어, 동사, 주격보호라는 거, 소위 이형식 문장이 왔을 때요.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해요. 없으면 안 되죠. 보호가. 그러나 이 형용사용법으로서 화살표가 이렇게 갔죠. 4번. 그거는 명사에 대해서 하나의 명사가 뼈대고, 즉 형용사는 살이에요. 살과 골격이에요. 그때는 이 형용사는 그냥 명사에 대한 부속 요소입니다. 부가어적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문법 용어로는 부가어적 또는 한정적, 제한적. 이게 영어라는 게 원래 약 100년 전에 일본을 통해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일본식 용어가 제한적, 한정적. 근데 요즘에는 부가어적, 부가가치세 있죠? 부가가치세. 1,000원짜리 사면 100원 10% 세금 딸려오죠? 그것처럼 부가어적이 따라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사라는 거는 아주 너무나 누구나 잘 알아요. 가다 그러는데 빨리 가다. 이게 부사예요. 부사. 즉, 형용사가 예쁘다. 예쁘다 그럴 때 대단히 예쁘다. 무척 예쁘다. 그러면 대단히 무척이 부사예요. 그래서 형용사나 동사에 대한 항상 부가와적밖에 없어요. 부사는 알맹이로 쓰인 적이 없어요. 항상 부가와적입니다. 자, 이 세 가지만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그런데 조금 이제 머리 아파지는 게 이 동사라는 놈이 가운데서 딱 그 버티고 지 역할만 해주면 되는데 이게 또 다른 데 성격을 퍼뜨렸어요. 이게 굵은 선입니다. 부정사에 퍼뜨리고 동명사에 퍼뜨리고 분사에 퍼뜨렸어요. 왜 그랬을까? 그게 잉글리시 마인드입니다. 고급 영어에서 이제 거기서부터 고급 영어로 올라가는 거죠. 왜 그렇게 퍼뜨렸을까를 한번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초 배울 때 영어 선생님이 부정사에는 명사적 부정사가 있고 명사용법이 있고 부사용법이 있고 형용사용법이 있다. 동명사에는 그 동사가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분사라는 건 동사가 형용사 역할을 하려고 분사 형태를 취한 거다. 분사에는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격을, 이 동사의 성격을 다른 품사에다 옮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 그 영리한 학생은 당장 의심할 거야. 그 동사 성격을 명사에다 옮겨주려면 부정사 하나만 됐지. 왜 동명사가 왜 생겼어? 당연히 의심 가져야 되죠. 그 정도 의심을 갖는다라면 정말 영리한 학생입니다. 앞으로 영어 발통 완성될 소질이 있어요. 이게요, 감이 달라요. 언어에는 감이 있어요. feeling, sense. 언어는 센스다. 그래서 feeling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여기도 분사도 동사의 성격을 그대로 옮겨 놓는데 형용사 역할을 하라고 옮겨 놓는데 감이 있어요. 다 감이. 우리 국어에 아주 잘 표현된 어미 변화가 있는데 그런 시스템은 없죠. 우리 국어에는. 그러나 영어는 분사라는 시스템을 딱 정착이 돼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어에 있는 모든 의미를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부정사, 동명사, 분사가 생겼습니다. 이거의 성격이 즉 취업 영어 또는 공시 공채 영어의 시험에서는 주로 밑에서 나죠. 위에까지 별거 아니에요. 위에가 별거, 이건 조금만 공부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어떤 그 마인드냐? 그걸 갖다가 이제부터 즉 아주 알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론이니까 개론 내가 10분, 20분에 한다고 그랬어요. 개론이니까 밑에 한 10개 정도의 단어, 쉬운 단어를 가지고 그 마인드를 한번 봅시다. 마인드를 한번 봐요. 예. 자, 여기서 보면 linguistic English mind, 영어 철학입니다. 소위 얘기해서 쉽게 가면 영어 철학이에요. 마인드가 뭡니까? 마인드는 마인드, 심이라고 한문은 심자예요. 마음심이에요. 이 심이 뭐죠? 마음에는 여러 가지 정도 있어요. 한문으로 따지면 정도 있어요. 정도 있고 그것도 뭐 마음에 정이 든다. 그러지만 심이 든다 소리는 안 해요. 그 심은 판단력이에요. 그러니까 마인드는 판단입니다. 판단력. 마인드는 판단 소리예요. 그래서 영어를 생각하는 그 마인드, English linguistic, 언어적 영어 마인드, 영어 철학이라고 하죠. 그래서 언어는 센스다. 센스예요. 이런 감정, 저런 감정, 그런 감정 다 표시하기 위해서 묘하게 변합니다. 그것이 언어죠. 그래서 영어의 형식과 의미를 동시에 우리 조감도에서 해봅시다. 아까 얘기한 대로 명사, 관사 개념에는 여기 있고
동사 개념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 개념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그 연역, 즉 귀납을 하느냐고 많은 그 고생을 했던 그 시스템이, 공부 시스템이 팔품사와 오형식이었어요. 팔품사와 오형식에 따라서 한국 사람은 99%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이제부터 그거 다 깨세요. 깨고 영어 조감도에 따라서 우리 독자들은 공부를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아주 쉽게 됩니다. 그리고 영어 쉬워져요. 영어 어려운 언어가 아닙니다. 아주 쉬워집니다. 그 다음에 아까 명사 개념에도 양수 개념도 맨날 보통, 집합, 추상, 물질, 뭐 고유 이렇게 해왔어요. 이거 다 깨세요. 전부 깨시고 세 가지만 알아서 구체 개념이냐, 포괄 개념이냐, 또는 하나밖에 없는 유일성이냐. 구체 개념이라는 건 조금 우리말을 조금 쉽게 풀어 쓴다면 어떤 특징이 있어서 비교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특징이 없으면 비교 못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성이에요, 구체성은. 포괄성은 특징이 없어서 서로 비교가 안 돼. 한 무더기 가지고 얘기하는 게 포괄성이에요. 그래서 가산성이냐 불가산성이냐 뜻을 좀 잘 음미해서 구체성이냐 포괄성이냐. 구체성 밑에다 여러분 교재 갖고 있으면은 비교 개념 이렇게 좀 써놓으세요. 비교 개념. 포괄성에는 불비교예요. 비교를 하지 못합니다. 그게 포괄성이에요. 그렇게 구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귀납과 연역.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고생 많이 했는데 그래도 영어가 안 끝난다. 아유, 암만 해도 안 끝나. 그러지 마시고요. 알고 있던 거를 제대로 이렇게 조감도에다 끼워 맞추세요. 금방 돼요.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감도에다 끼워 맞추고 조감도가 바로 English Mind입니다. 마인드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문제에다 적용하세요. 그러면 여러 번 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편안하게 적용을 하면 연역, 디덕션. 그러면 문제 풀이가 되는 거예요.